안녕하십니까, 이창훈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국제계약 체결의 이해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공동 R&D 계약의 서식과 주요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국제공동 R&D 영문계약서를 받고 나서 고객사한테 자문을 하는데 고객사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회사에는 영어 원어민 또는 영어 재미교포 분들이 계셔서 이 국제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국제공동 R&D 계약서를 한글로 번역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미국 로펌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미국 로펌에서 근무할 때 미국 분들이 저한테 와서 계약서 자문을 받습니다. 자, 영어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죠. 따라서 국제공동 R&D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쉽게 접근하려면 이 기본적인 서식과 주요 조항들을 좀 알고 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계약서의 기본 구조는 여기서 6가지 파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본문, 그죠? 계약서의 주요 조항은 저기 3번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밖에도 표제, 1번 표제는 제목을 말하고요. 두 번째 전문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서문, 설명부, 약인 문구 이런 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 문헌은 그냥 형식적인 표현에 불과하고요. 다섯 번째, 당사자의 서명 날인, 굉장히 중요하겠죠. 국내에서는 날인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이런 외국은 도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첨부 문서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해서 크게 6가지 파트로 이루어진다. 물론 첨부 문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표제, 계약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 쉽게는 어그리먼트, 계약서 이렇게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계약서 제목은 계약의 전체 법적 효력에서 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제목에 IPMOU라고 돼 있더라도, 즉 우리가 MOU는 양해각서를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의미하는데 계약서 내용이 법적 구성력 있는 정식 계약서라면 이거는 MOU가 아닙니다. 그냥 계약서지.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돼 있더라도 계약서 본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제목은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이혼 계약서라고 써놓고 결혼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본문 내용과 너무 배치되는 제목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서문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서문은 당사자와 계약 발효일 등을 특정하는 파트입니다. 즉 지금 장표를 보시면 본 연구개발 계약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A와 B가 간에 체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당사자의 확정과 계약 발효일의 특정. 두 번째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당사자를 특정한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기도 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제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법인이라면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어느 나라 법인인가, 즉 한국 법인인가 미국 법인인가, 미국 법인이라면 캘리포니아 주 법인인가 이런 것들을 특정하고 주 영업소의 주소를 쓰면 당사자 특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문 중에서 설명 부분입니다. 이 설명부 부분은 계약의 배경이나 계약의 목적 등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국내 계약서에서는 잘 안 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계약 전체에 법적 구성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설명하는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을 왜 쓰느냐? 이 부분을 왜 쓰는지는 지금 내용은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문을 보시면 A사는 제1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B대학은 제2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양 당사자들은 제1기술과 제2기술로부터 파생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공동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서 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가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구성하며 대한민국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데 동의한다. 뭐 이런 배경들을 쓰는 것이죠. 이 중에 일부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A사가 제1기술을 가진 것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배경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왜 쓰느냐? 지금 보신 것처럼 당사자들이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계약을 왜 체결했지 하는 부분에 의문 부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 공동 계약이나 공동 연구 계약의 경우에 무엇에 관한 공동 연구인지, 중요한 쟁점 뭔지를 알게 하고 계약의 구체적인 조항에 불일치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계약서는 잘 쓰지 않는데 여기 또 이 부분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계약이 있으면 관련 계약도 이 부분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의 설명 문구, 즉 전문은 계약의 일부는 아니지만 분쟁 시 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분쟁 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네, 계약서 전문에서 마지막에는 약인 문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주로 영미법계를 따르는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약인이라는 부분은 국내 계약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 밑에 장표를 보시면 우리 계약에서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데 미국 계약에서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약인, 영어로는 consideration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계약에서는 A가 B한테 1억 원을 준다 하는 계약이 유효하죠. 계약서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근데 미국 계약에서는 이 양 당사자가 어떤 가치가 있는 약속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반적으로 가는 것은 약인이 없다고 봅니다. 양 당사자의 약속의 교환이 바로 consideration, 약인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consideration of 영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이하에 포함된 상호간의 약속과 계약 조건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1달러라는 표현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형식상으로 약인이 있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뿐이지 실제로 1달러를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문구가 특별히 계약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영미법계, 특히 미국 계약법에서의 계약 성립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포함되는 형식적 문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 R&D 계약, 즉 국제 공동 R&D 계약의 주요 조항들을 쭉 열거해 봤는데요.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14가지 정도가 있고 이 외에도 더 많은 조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제 공동 R&D 계약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조항들은 제가 일단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과제 이행의 성과, 4번의 연구 개발비, 포그라운드 IP, 백그라운드 IP, 공표 조항, 제3자 특허권 침해의 문제, 보증과 손해보전,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런 조항들이 중요한데 이 밖에도 다른 조항들은 안 중요하냐? 아닙니다. 정의 조항조차도 이 계약서의 주요 문구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계약서의 조건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강의에서 이 주요 조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연구비 지급 조항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R&D 계약이라는 것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그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기관이 연구 성과를 내서 주는 것이 바로 계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연구비 지급 조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연구비야 얼마를 언제 준다만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조항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R&D 계약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액수나 지급 시기를 약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액수가 중간에 계약 이행 범위의 변경에 의해서 연구개발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것들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즉
국제 공동 R&D 계약에서 특히 중요한 조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 조항입니다. 텍스.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세금에 관련한 법률이 틀리기 때문에 상대방은 항상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연구비 금액을 전부 다 우리한테 줄 건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자문했던 계약서인데 이 상대방 업체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1억 원을 주겠다, 그죠?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밑에 조항에다가 이 우리 쪽에서 돈을 주는 쪽에서 세금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연구비를 이 돈을 주는 쪽에서 100% 책임진다. 전적으로 책임진다. 하는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협상을 이제 계약서 변경을 하려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커서 이 협상이 이제 합의가 잘 안 됐는데 제가 중간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이 계약과 관련해서 뭐 어떤 법률을 위반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특히 사실은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부가세, 그 다음에 소득세 원천 징수 이런 조항들이 상대방이 염려하는 조항들입니다. 즉 연구비 얼마다고 했는데 또는 계약금이 얼마다고 했는데 그 금액 액수 그대로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소득세 원천 징수를 공제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줄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특히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원천 징수에 대한 규정들은 국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텍스 조항을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기업들이 협상에 지쳐서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세금은 다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런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체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각 국가별로 부가세 조항들을 좀 검토하고 소득세 원천 징수 조항들도 검토해서 이 계약에 적절한 텍스 조항을 집어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 용역비를 외국에 있는 기관에 줄 때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줍니다. 즉 부가세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얼마라고 돼 있든 간에 저희가 그 금액을 송금할 때 부가세를 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열티를 외국에 특허나 뭐 지식재산권에 대한 로열티를 외국 기업한테 줄 때는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1억 원을 로열티로 준다고 써놨더라도 1억 원을 다 송금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가세나 소득세 원천 징수 관련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작성한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논문 및 공표 조항. 저희가 아까 앞에서 본 여러 조항들의 나열 순서와 저희가 강의한 순서는 좀 틀린데 이 국제공동 R&D 계약에서의 어떤 중요성에 비추어서 저희가 강의 순서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논문 등 공표에 관한 조항입니다. 조항 자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국제 공동 R&D 또는 공동 R&D 계약을 진행할 때 일방 당사자는 이 연구 결과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은 그렇겠죠. 또 어떤 당사자는 이 논문 공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연구 성과를 가지고 특허 출원하는 것이 중요한 당사자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특허 출원하는 입장에서는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는 이 연구 개발 결과가 공지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빨리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공표 조항이라는 것은 논문 발표 시 자기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로 인해서 특허 등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어야 되는 조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연구개발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해버리면 자기 공지에 의해서 특허 출원 시 신규성 위반이 되거든요. 신규성 상실이 됩니다. 다만 우리 특허법상에는 이렇게 논문으로 인해서 자기 공지를 시킨 경우에도 신규성 예외, 즉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인정을 해서 특허법상 특허 받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지금 장표를 보시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공지 예외 주장에 사유를 불문하는데 유럽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논문을 발표한 경우에는
공지 예외 주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 출원을 해버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특허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죠? 일정 기간 내 출원만 하면. 근데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논문 발표된 자기 공지 내용으로 인해서 신규성을 상실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조항들이 필요한 게 바로 공표 조항, 퍼블리케이션 조항인데 지금 장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제에 따라서 수행된 작업의 내용 및 과제 결과를 포함해서 과제에 관련된 발표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 공표 조항의 핵심입니다. 즉 상대방이 만약에 특허 출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논문 발표 시기와 특허 출원 시기를 서로 조율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 즉 상대방이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서면 동의를 무조건 안 해주겠다 버틴다. 그래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논문 발표를 하고 싶은 당사자 쪽에서는 이 연구개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논문 발표를 하는 것인데 그 발표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따라서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단서를 집어넣느냐면 다만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발표에 대한 동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불합리하게 동의를 유발할 수 없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대학 연구소 등일 경우에 학회지나 논문 등을 통한 과제 결과물의 발표 필요성을 양 당사자가 전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R&D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사업화 계획을 고려하는 당사자가 논문 출판이나 학회 발표 등에 의해서 지식재산권의 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약서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표 조항이고,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무조건 유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 내용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를 요건으로 하되 상대방이 불합리하게 반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증 조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보증 조항이 사실은 R&D 계약에서 그렇게 중요한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소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이 IP 비침해 보증, 즉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증 조항을 넣겠다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연구비 못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조항들을 독소 조항을 유지해서 체결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이 보증 조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자 보증 책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거나 내지는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또는 인테리어 실내 장식을 하거나 모든 경우에 하자 보증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증 조항을 두는데 그 이외에도 보증 책임을 계약서에 포함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보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 및 유효성 보증. 그게 뭐냐면 계약서를 서명하는 사람이 이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기관 또는 A라는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회사의 과장님이 서명했다. 근데 그 과장님은 그 회사를 대표해서 서명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적어도 이 서명을 하는 자가 그 회사나 기관을 대표해서 계약서에 서명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는 조항이 반드시 계약서에는 포함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공급계약 경우에 많이 포함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 보증, 즉 물건을 사거나 또 어떤 건축을 하거나 서비스 용역을 하거나 등등의 하자 보증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근데 사실 R&D 계약에서는 이런 제조상의 하자 등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왜냐? 연구를 하면서 연구 결과물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하고 보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 하자 보증, 일반적인 하자 보증은 R&D 계약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자, R&D 계약에서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IP 비침해 보증입니다. IP 비침해 보증이 뭐냐?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했을 때 그 실시 결과물이 예를 들면 제품이다 했을 때 그 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는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조항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조항이 물품 공급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로 많이 관여하는 계약이 물품 공급 계약, 즉 부품을 공급받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품 공급 계약에 익숙한 기업들은 R&D 계약도 당연히 이 IP 비침해 보증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R&D 계약에서는 IP 비침해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뭐 절대적인 원칙은 없지만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보증 조항에 대한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증 조항은 이제 영어로 보면 warranty and representation, 보증과 진술 이런 표현을 제목을 달고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진술과 보증 또는 보증과 진술의 의미가 뭐냐? 사실은 같이 쓰입니다.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약간 의미는 틀리지만 같이 쓰입니다. 진술은 계약과 관련된 어떤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당사자가 진술하는 것. 그게 맞습니다. 뭐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고 보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는 사실 또는 행위의 현재 또는 미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보증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보증 대상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체결에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는 것, 물품 제조 하자 보증하는 것, 그 다음에 나한테 특허권이 있다 또는 이 특허권이 유효합니다 하는 보증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연구 결과물이 제3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는 걸 보증하는 이런 보증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제3자 지재권, 즉 특허권 비침해 보증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무한정 보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는 한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보증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보증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보증 조항이 있으면 그 보증 조항은 어떻게 위반 시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일까요? 자, 보증 조항은 역시 손해보전 조항과 함께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서에 보면 영어로 말하면 indemnification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상으로는 면책 규정이라고 번역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손해보전, 손해배상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 이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으로 다른 당사자한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한다 하는 배상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좀 더 본 사안에 대해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이 바로 손해보전 조항, indemnification 조항입니다. 특허 비침해 보증, IP 비침해 보증을 R&D 국제공동계약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물론 이제 약간의 계약서상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IP 특허 비침해 보증은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가장 극단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에 대해서 제3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비침해 보증을 넣는다는 것은 비단 한국 특허뿐만 아니라 외국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특허 소송을 한번 진행하는 경우에 1심, 2심, 3심 중에 1심 소송 끝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변호사 비용은 사실 뭐 로펌마다 다양하지만 그 사건의 어떤 복잡성, 그 다음에 가치에 따라서, 속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00만 불 정도가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200만 불은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국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이 200만 불 내외입니다. 즉 20억에서 한 25억 정도 변호사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 연구개발비 1억, 2억 또는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연구개발 성과가 제3자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에 설사 그 특허 침해 소송에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10억, 20억, 25억까지 들 수 있다면 그런 보증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미국 특허 소송 비용만 생각하시더라도 우리가 R&D 계약의 IP 비침해 보증, 즉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증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증조항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IP 비침해 보증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삭제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남들은 해주는데 왜 너는 당신 안 하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증은 좀 명분상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학은 최신 과학기술 상태를 바탕으로 자체 적용 가능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과학적 실사를 통해 적절하고 신중하게 연구개발 작업을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 사실 뭐 특별히 열심히 하겠다 하는 걸 보증하는 것이죠. 특별한 보증이 아닙니다. 이 정도 이런 조항을 넣어줌으로써 IP 비침해 보증을 삭제하는 걸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물론 상대방이 동의해야 되겠죠. 대학은 과제 사양에 명시된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장한다. 이것도 역시 뭐 열심히 하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들어가도 좋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다른 보정 조항을 넣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히려 계약서에 우리는 IP 비침해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지금 장표에 보시면 6.2 양 당사자는 기보유 정보 및 과제 결과가 완전하거나 유용하거나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을 상호 보증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을 넣기도 하고요. 세 번째 보시면 양 당사자는 기보유 정보 및 프로젝트 결과의 사용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용이 기타 물질적 또는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임을 상호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는데 이런 조항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물품 공급 계약의 경우에 IP 비침해 보증, 즉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증 조항이 아예 있다 없다가 아무 표현이 없는 경우에 묵시적으로 보증을 한다 하는 미국 법이 있기 때문에 R&D 계약에서도 이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묵시적 보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P 비침해 보증을 어떤 방식으로든 넣기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연구기관한테 100만 불의 연구비를 주면서 야, 우리가 100만 불이나 지급하는데 우리가 IP 보증을 전혀 못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IP 비침해 보증을 넣기를 원한다면 제한적 범위의 비침해 보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B대학은 수행할 과제와 과제 결과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 된다. B대학은 외부 변호사 또는 변리사 비용을 포함해서 조사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11.2를 보시면 과제의 결과에 따른 제품이나 방법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B대학은 즉시 A사에 통지하고 과제 결과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비침해를 보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미 조사에 의해서 제3자 특허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결과를 변경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보증하겠습니다 하고 제한적 범위에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하단에 보시면 R&D 계약의 경우에 특허 비침해 보증 조항 대신에 제3자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안 경우 이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우리 손해배상하겠습니다. 손해보전하겠습니다. 이런 조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조항조차도 사실은 뭐 안 넣는 게 좋죠. 안 넣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연구비 규모가 크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이든지 어느 정도의 보증 조항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 정도의 조항까지는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증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보상 조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설명이 길죠.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보상 조항,
즉 인덴티케이션 조항인데 여러분들이 영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조항이 너무 복잡하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보상 조항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지금 보신 영문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문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hold harmless. 자, hold harmless란 문구가 거의 대부분의 보상 조항 문구에 들어가는 표현인데 저 문구를 보는 순간 빨간불이 켜져야 됩니다. 뭐냐면 저 문구의 의미는 우리가 당신한테 단돈 1원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하겠습니다 라는 무제한 보상 조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사자 일방은, 즉 보상자는 상대 당사자와 상대 당사자의 임원, 연구자, 직원, 대리인 및 기타 인력, 피보상자라고 하죠. 에게 보상자에 의한 본계약의 이행, 불이행 또는 위반에서 기인하거나 이해와 관련하여 피보상자에게 제기된 청구에 관해서 피보상자가 발생시킨 손해, 모든 손해, 비용, 지출, 법률 수수료 및 기타 경비 일체를 보상합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너무 문구도 길고 해석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hold harmless라는 단어만 찾으십시오. 저 단어가 보이면 저거 무제한 보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문구에 우리한테 그 문구가 독소 조항인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다만 저 문구 자체를 삭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대부분의 보상 조항에 쓰여지는 표현이다 보니까 저 문구 자체를 없애는 건 어렵고 다만 저 문구를 좀 더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 문구를 어떻게 변경하느냐를 살펴보려면 저 문구의 어떤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보상 조항의 의미, 즉 인덴티케이션의 의미는 뭐냐?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고 통상 계약에서는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조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운데 물론 법률적으로는 살짝 차이가 있지만 손해보상 조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 범위는 상대방 회사뿐만 아니라 임직원 전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반하지 않더라도 아까 IP 비침해 보증까지 포함하는 경우에 우리가 보증을 했다 하면 그 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게 되겠죠. 이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일체를 보상한다라는 조항인데 이걸 제한하는 방법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 보상 조건이 제공되는 기간을 한정하거나 사실 근데 기간을 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액의 상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연구비를 1억을 받았는데 그로 인한 결과물이 제3자 특허권을 침해해서 특허 침해 소송이 발생해서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이 한 30억 발생했다 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 경우라도 우리가 무한정 보상을 하지만 보상의 한도는 우리가 받은 연구비가 우리 보상의 한도다. 즉 1억 원까지만 배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가장 상대방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한정 방법입니다. 네, 좀 내용이 상당히 길었죠. 보증조항과 보상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이 연구비를 지급하는 쪽에서 특히 외국 기업들이 반드시 넣고자 하는 조항들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독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의미를 잘 몰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대로 동의해주는 즉 이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즉 계약 체결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독소 조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금지 조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쟁금지 조항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인 의미는 과제가 있는데 동일 과제를 또는 유사 과제를 제3자한테 제공하면 안 된다. 즉 우리가 어떤 과제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진행을 했는데 이 연구비를 지급한 회사의 경쟁회사한테 이 연구개발 성과와 어느 정도 중복되는 과제를 진행을 하면 우리가 이 연구개발에서 나온 결과물은 전부 다 대외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과물을 경쟁사한테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R&D 계약서에는 이런 경쟁금지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쟁금지 조항을 잘못 작성하시면 향후에 그 과제 범위를 너무 넓게, 경쟁금지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해 버리시면 나중에 다른 과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과제 기간 동안에 대학은 회사의 사전 서면 고지 없이 과제 범위에 정의된 재료의 조성과 동일한 조성물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회사의 경쟁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과제 범위와 겹치는 부분에 겹치는 과제를 다른 업체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데 이렇게 경쟁금지 조항이 작성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작성하게 되면, 즉 너무 과하게 작성하다 보면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한테 절대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쟁금지 조항은 꼭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경쟁금지 조항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경우도 가끔씩 봅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 기업의 핵심 연구원으로 일하시던 연구원이 그 기업을 나와서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대학 교수님으로 가신 것이죠. 대학 교수님으로 가신 다음에 그 교수님이 그 업체의 핵심 기술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 측에서는 이 교수님이 자신들의 경쟁사한테 R&D를 제공하는 걸 막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교수님이 그 대학에 가자마자 R&D 과제를 줍니다. 줘서 R&D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R&D 계약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 보시면 본 계약 종료일 후 5년 동안 대학은 본 계약 종료일 전 3년 이내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회사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한 제품, 프로세스 또는 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 제품, 프로세스 또는 제품을 개발, 제조 또는 판매하는 회사, 한마디로 경쟁사죠. 경쟁사한테는 이 기술 경쟁업체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 기술 분야하고 동일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단지 이 과제 범위가 아니라 이 기술 분야 전체에 대해서 R&D를 제공할 수 없다 하는 계약을 체결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조항에 절대로 동의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연구비를 빨리 받고 싶은 교수님들이나 대학에서 이 조항을 강구하고 체결하는 경우에 이 연구개발 계획 이후에 다른 업체들한테 R&D를 할 수 없는 큰 위험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R&D 계약의 경쟁금지 조항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주요 조항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R&D 계약 자체가 서비스 용역 계약이죠. 이 용역 계약에서는 이 계약의 목표, 결과물이 상대방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조기에 종료, 즉 법률적으로는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데 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키거나 또는 계약 위반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제품 제조 공급 계약, 그죠? 물건을 대신 만들어주거나 또는 건축 계약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결과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라고 말하고 계약을 조기에 종료시켜야 되죠. 자, 그런 계약들에 비해서 R&D 계약은 사실은 성공, 완성 이런 개념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계약입니다. 즉 어디까지 하면 계약의 결과물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임의 해지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계약 일반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 도중에 아무리 봐도 이 연구개발 기관이 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만족스럽게 마무리 짓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조항이 포함돼야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R&D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 이 제시한 연구 결과를 자기들이 도저히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스스로 조기에 종료시키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또 너무 쉽게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지금 보신 것처럼 계약 기간과 계약 해지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계약 종료되는 사유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계약 위반되거나, 두 번째는 계약 위반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파산하거나, 마지막 세 번째가 임의해지권입니다. 임의해지권은 계약 당사자 일방, 예를 들면 A사와 B사 간의 계약에서 A사가 언제든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는 조항을 둘 수도 있는데,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연구비 개발비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임의해지권을 발동해서 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경우에 그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실비용, 실비를 실비를 보상하고 나머지 계약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 R&D 계약의 경우에 연구기관이 과제 성공의 가능성이 없음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예측하더라도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의해지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약정된 연구비 대신에 해지 시까지의 소요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해지권 조항이 일반적으로 다른 계약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R&D 계약에서는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연구비를 지급한 쪽에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리 하기 싫은데요 하고 그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임의해지권을 발동할 수 없도록,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조항들을 예시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보시면 10.1에서 본 계약 기간은 발효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유효하다라고 하고, 10.2에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고려된 기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즉, 계약 기간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수행 계획서에서 과제의 차년도 및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기관의 승인을 정할 경우, 만일 당사자 일방이 자금 조달 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얻지 못한 당사자는 자금 조달 기관과의 규정에 따라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약의 준거법과 분쟁 관할 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국제계약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담당자들이 흔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흔히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제일 신경 쓰는 조항 중에 하나가 이 준거법과 관할 조항인데, 이 준거법과 관할 조항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계약이라는 것은 두 국가 이상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서 이 계약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준거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국 법을 따를 건지 미국 법을 따를 건지, 아니면 또는 제3국 일본이나 독일 법을 따를 건지를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준거법 조항이고요. 이 양 당사자 간의 계약 위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 당사자 간에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분쟁은 빼고 계약 위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느 나라 법원이나 어느 나라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분쟁 관할 조항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계약을 많이 해보지 않거나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이 주로 이 조항을 막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 고객인 한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법을 중거법으로 하고 한국 법원을 분쟁 관할 조항으로 하는 계약 조항을 관철시키겠다 하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한국법이나 한국 관할 법원을 하면 유리하죠. 근데 아까도 이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가 차이가 있죠. 즉 어느 쪽이 레버리지가 더 위에 있냐에 따라서 그 레버리지가 위에 있는 쪽의 의사에 따라서 중거법과 관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양 당사자한테 다 공평한 제3국의 법률과 제3국의 관할 법원을 중거법과 분쟁 관할 조항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어차피 한국법과 한국 법원을 관철시킬 수 없다면 아까 상대방이 미국 회사인 경우에 미국 법이나 미국 법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독일법, 독일 법원 또는 일본 법원에 즉 이렇게 제3국의 법률을 중거법으로 하고 제3국에 있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것이 서로 우리 고객한테 좀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라는 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흔히 듣기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중재기관이 유리하다더라, 비용도 적게 든다더라 라는 약간 잘못된 옛날에는 그게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싱가포르에서 중재 사건을 진행해 보면 물론 보통 다른 일반 법원에서는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거에 비해서 중재기관은 1심으로 끝난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재기관에서 중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들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전문화된 대리인들이. 그 전문화된 대리인들의 비용이 일반 소송 사건에 비해서 훨씬 더 고액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험상 싱가포르 중재기관에서 중재 사건 한번 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소송 비용이 몇 억씩 나오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어서 이 싱가포르 중재기관이 무조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어느 나라 법원이 좋습니까? 한마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다만 상대 국가보다는 다른 국가의 제3국의 국가의 법률과 법원을 선택한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국제 공동 R&D 계약의 주요 조항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 주요 조항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에 도입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혁신법이라고 이제 약칭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지금 밑에 장표의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는 부처별로 또는 사업별로 다양한 법률이 국가 지원 R&D 사업을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련 규정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이 바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입니다. 혁신법이라고 저희가 약칭하는데 2021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법률을 다 대체해서 이제 혁신법으로 모든 부처와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규율하게 됐다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혁신법에 따를 때 기존에는 일반형 국제공동 R&D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반형 국제공동 R&D가 뭐냐 하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문기관인 경우를 한 사례로 들어보면 이 전문기관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국내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를 활용해서 해외 기관과 공동으로 R&D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연구개발비는 국내 기관이 받고 이것을 해외 기관에 주는 형식이죠. 계약서상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간의 국제공동 R&D 계약서에 자금 지급 조항이 중요한 조항의 하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번 혁신법 개정법에서 새로 들어온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기관형 국제공동 R&D입니다. 이것은 아까는 국내 기관만
주관 연구개발기관,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외 기관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관 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문기관이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한테 별도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형식이겠죠. 해외 기관이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으로 인정됨에 따라서 공동연구에서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형태로는 국내 주관기관과 해외 공동기관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해외 주관기관과 국내 공동기관 또는 국내 총괄주관기관, 해외 주관기관 또는 국내 주관기관, 해외 총괄주관기관 등의 형태로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공동 R&D 계약의 서식과 주요 조항들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봤는데, 저희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제공동 R&D 연구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해 설명 안 드렸죠. 이 부분은 마지막 섹션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